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손해보험에 관한 이해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제가 중요하니까 좀 암기해 주십사 부탁드렸었고요. 암기팀으로 유상무가 부상을 입었는데도 우리가 낙지가 되게 몸이 좋죠. 그래서 계속해서 최고 불낙맛 먹더라 이렇게 암기팁을 하나 또 했었고, 또 쌍계사에 있는 최고 부처 불상이, 쌍계사에는 최고 부처 불상이 있다. 둘 중에 하나 암기팁 가지고 암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입니다. 특성을 앞에서 했었고 원칙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특히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 손해보험금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고요. 결국 이거는 뭐하고 상통하냐면 이득금지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외 사항이 있었어요. 예외는 내가 손해본 것만큼 그대로 주지 않는 거죠. 기평가, 이미 평가되어 있는 보험, 기평가보험, 그 다음에 대체비용보험. 대체비용보험은 새로운 것을 사는 비용하고 같다고 해서 신가보험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우리가 원예 시설에 있어서 농업용 시설물, 제조달가액으로 보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생명보험료는 이미 보험료가 약정이 돼 있고 보험금도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실손보상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자 대위의 원칙. 자, 보험자 대위의 원칙, 이것도 우리가 실손보상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가죠. 이런 거라고 했죠. 제가 주택이 있어요. A라는 계약자예요. 화재가 났어요. B라는 보험사는, 내가 A라는 계약자가 보험을 들었어. B라는 보험사에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B라는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주겠죠. 하지만 이 화재를 A라는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C라는 사람이 일으켰다고 했을 때 이 A는 C에게 뭘 가지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보험금도 받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손해배상도 받는다면 이득을 중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중복 이득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요건 이득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 B라는 보험사가 A에게 보험금을 줬기 때문에 이 B라는 보험사는 당연히 A가 가지고 있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A의 청구권을 B가 가지고 오죠. 이 C는 A의 입장에서 보면 제3자예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를 가져온다고 해서 제3자 보험 대위, 이건 또 다른 말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청구권 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요게 청구권 대위. 또는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집이 아니고 원예 시설이 화재가 났다고 해볼게요. 원예 시설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A, B 손보가 있다고 해볼게요. A, B 손보가 있다고 하는데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뭐가 남나요? 잔존물이 남죠. 잔존물.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구조체 같은 철골들 있죠. 철골들은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잔존물들은 이 B라는 보험사가 A에 보험금을 주고 나면 사실 A는 보험금에서 이미 그 손해본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잔존물은 누구 소유가 되면 이 B라는 보험사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물을 가지고 오는 거는 목적물 대위 또는 남아있는 잔존물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건 잔존물 대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떨 때 지급이 되나?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서 보험 금액이 전부 지급되었을 때 가지고 온다.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보험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죠? 이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해서 누구 거? 회사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 대위의 원칙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물 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저기로 가볼게요. 이번 시험
1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죠. 뭐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잘못 전달해가지고 뭐 문제에 오류가 있다. 전달한 것도 있고 전달하지 않은 것도 있대. 15점짜리를 전부 정답 처리를 했는데 예전에는 대입거를 가지고 대입거는 종류를 쓰시오 라든지 아니면 목적물 대위나 청구권 대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또는 묻고는 이게 이 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이제 응용 문제를 이렇게 냈다는 거. 갑은 A 보험회사에 가축제 보험, 소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 가입 기간 중에 갑과 동일한 마을에 사는 을이에요. 을이 소유한 사냥개 3마리가 견사를 탈출하여 갑 소유의 축사에 있는 소 1마리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대요. 조사 결과 폐사한 소가 가축제 보험에 정상으로 가입되었고 부책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했어요. 그 부책. 그냥 요 조건대로 부책으로 갑니다. 폐사한 소의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이 20%라고 했네요. 을의 과실이 100%다. 뭐요? 옆집 사는 을의 소유 사냥개 3마리가 이제 갑의 소를 죽였으니까 을의 과실이 100%다. 그러면 볼게. 갑이 계약자, 그죠? 자, 을이 제3자 맞나요? 자, A라는 보험사가 되겠네요. 자, 갑은 보험료를 A라는 보험사에 줬겠죠. A라는 보험사는 또 갑에게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어떻게? 자, 우리 가축권 손자 방법을 가지고 가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은 그죠? 보험 약관에 정한 금액의 비율만큼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자기 부담금 20%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손해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전체 다 이제 죽었다 기다려 500만 원 그대로네요. 자, 손해액 자체가 그럼 500만 원이다. 500만 원에 20% 100만 원 되나요? 100만 원을 빼겠습니다. 또는 바로 빼기 안 하려면 전체 피해율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 0.2 그죠? 20% 빼는 것도 똑같죠. 계산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나 500만 원 곱하기 0.2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뺐어요. 400만 원이 됐네요. 보험금은 얼마? 400만 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A 보험회사의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 갑이 계약자이지만 손해는 다 누가 입혔어요? 을이 입혔어요. 그죠?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제3자죠. 그래서 A라는 보험사가 갑에게 전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 A라는 보험사는 을에게 뭘 가질 수 있나요? 갑이 가지고 있는 제3자 대위, 그죠?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이제 을이 되는 거죠. 맞죠? 손해배상 발생자이기 때문에 을이 보험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보험자 대위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갑이 을한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A가 가져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3자 을한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험자 대위의 구분은 뭔가요? 제3자에 의한 제3자 대위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요? 청구권 대위라고 한다. 맞나요? 아까 배운 거 그대로죠. 자, 대위 금액을 쓰시오. 총 보험금이 얼마인가요? 총 보험금이 500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 100만 원 뺐더니 400만 원이에요. 대위금액. 의뢰 과실이 몇 프로예요? 100%라고 했잖아요. 100%니까 그대로 똑같이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온다는 거 어렵진 않죠. 또 앞에 나왔던 거 뭐 있나요? 자, 8회 기출 문제입니다. 위험 관리 방법 중에 물리적 위험 통제 5가지. 위험 아주 빈도도 잦아요. 규모도 커요. 위험을 회피해버려요. 그죠? 빈도는 많은데 규모는 적어요. 그죠? 빈도는 한번 손실을 통제하죠. 자, 위험 요소 분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통한 3자한테 전가하는 방법도 있고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방법도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요거 약간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배우고 내일 나중에 하면서 다시 볼게요. 문제들이 되게 많네요. 그 뒤에 부분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슬슬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의 원칙입니다. 자, 피보험 이익의 원칙은 보험 금액 보상 금액 크기가 이 피보험 이익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보험 가액 금액 비교하면서 우리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최대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보험 뭔가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했어요. 그죠? 최대 손해액 피보험 보험 가액이라고 했죠. 피보험 이익이란 저는 보험 가액이란 얘기예요. 피보험 이익. 보험 가액. 이 보험 가액이 최대 손해액이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은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내가 보험에 가입한 거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보험 가액이 우리 집의 가치가 3억이에요 라는 거는 보험 가액이죠. 최대 손해. 나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을 2억짜리로 들었어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돼서. 그럼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은 얼마? 2억이 되는 거예요. 이 피보험이 이 집 한 채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죠. 보상 크기, 실제 크기, 그거는 3억이 되는 거죠. 되나요? 자, 피보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거. 이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보험금 지급은 역시 보험 가입 금액을 가지고 지급됩니다. 자, 이거의 목적, 도박을 방지합니다. 도덕적 위태를 감수하죠. 왜? 딱 피보험 이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고의로라도 돈을 받을 수 없어. 부풀려서라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손실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죠. 이미 최대 손해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보상 금액이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최대 선의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요건 이번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나온 내용이고 보험에 의해서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는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 최대 선의의 원칙입니다. 매우 높은 정직성과 선의, 신의, 성실 등이 요구되더라. 이 선의의 원칙 안에는 고지, 은폐, 담보 등의 원리에서 고지는 우리가 고지 의무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중요한 사항들 다 고지하죠. 처음에 보험 우리 가입할 때. 자, 은폐, 일부러 고지하지 않는 거죠.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거나 의도적으로 숨긴다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긴다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담보. 내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전부 다 담보가 되는 거죠.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들.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 암기 팁은 피보험자, 피보험 이익의 원칙, 피보험자 최대리입니다. 최대 선의 원칙과 최대리 했습니다. 피보험자 최대리가 실손 보상을 받았대요. 됐나요? 피보험자. 자, 피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까지 연결됩니다. 피보험자 최대리가 실손 보상을 받았대요 하고 암기를 합니다. 자, 보험자의 의무가 있고 우리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1차 시험에 처음에 우리 보험계약법 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보험에 의해 내용 대부분이 1차 시험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또 해놓으시면 우리 1차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한 6월 달에 시험 치면 한 4월 말이나 4월 중순이나 5월 달에 공부를 하게 되죠. 그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에 한번 시험을 22년도에 시험을 이제 한번 쳐봤던 분들은 또 1차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훨씬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보험 계약할 때 상품 설명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죠? 상품 설명도 하고 선택에 도움도 주고 보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경영 건실을 운영합니다. 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그죠? 우리가 1차 시험 할 때는 계피 이렇게 외우자. 계피 의무 또는 우리 수익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 1차 시험 때는 계피수 해서 계피수 또는 계피 이렇게 해서 막 암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고지 의무합니다.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 고지하는 거 있죠. 저는 이래요 저래요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 답변도 고지 의무에 해당됩니다. 통지 의무입니다. 위험 변경,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보다 위험이 훨씬 변경되거나 증가되었을 때 통지해야 되고요. 위험 유지 의무, 처음에 내가 가입했던 거 그대로 위험을 유지해야 된다는 위험 유지 의무가 있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통지 의무도 있습니다.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이 손해 방지 경감 의무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은 안 돼요. 손해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내가 손해 발생하기 전에 내가 혼자서 뭔가를 손해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금 나중에 사고가 났어. 나는 그 전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으니 여기에 대한 것도 보험금 넣어서 주세요라고 하면 안 줍니다. 손해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해서 이 손해가 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손해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경감 의무라는 거, 이 발생 시점 꼭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고 발생하고 난 뒤부터라는 거. 됐나요? 자, 사고 자체 예방 포함 아닙니다. 사고 자체 예방 그 전이잖아요. 맞나요?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피보험자가 안 때부터입니다. 자, 의무 위반. 자, 해태 시 이거를 근데 해태했다고 해서 뭔가 처벌을 내리고 또 그런 건 없어요. 됐나요? 근데 이거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내가 이제 보험 발생 시점부터 해서 내가 이제 이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 손해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도움이 됐다. 그때만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꼭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의무, 손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 것들, 그런 것들은 보상이 됩니다. 됐나요? 자, 보험가입 초과에도 지급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험가입 금액하고 상관이 없고 별개예요. 이런 그냥 비용 손해라고 해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초과에도 주더라. 만일에 일부 보험은 이런 거라고 했죠. 보험가입과 보험가입 금액이 같을 때 전부 보험이에요. 보험가입보다 보험가입 금액이 적을 때 이것만큼 차이가 난다. 일부 보험이죠. 보험가입을 적게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났을 때도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보험금 줄 때도 비례보상 하잖아요. 보험가입분의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해서 비례보상해요. 똑같습니다. 비용 손해들도 비례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을 또 초과해도 주는 건 맞는데 내가 손해방지 비용이 50만 원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실은 보험가액은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1000분의 500 나누기 1000 해서 이렇게 일부 보험은 비례보상한다는 거. 우리 나중에 보면 일부 보험 비례보상하는 것들 뒤에 나오죠. 어떤 것들 우리 대표적으로 뭐 해가림 시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해가림 시설 비례보상하죠. 보험계약 당사자 권리와 의무입니다. 보험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얘가 되겠죠. 그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당사자는 보험을 직접 하는 사람들. 요렇게 가는 거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그다음에 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되겠죠. 자, 보험계약자의 권리 한번 봅니다.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한 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는 청구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내가 이미 해지 가능하죠.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감액 청구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청구권이 되겠네요. 있나요? 권리입니다. 의무 보겠습니다. 아까 했죠. 고지 의무가 있고 통지 의무가 있더라. 위험 변경 전가, 위험 유지, 사고 발생 통지, 손해방지 경감 의무, 보험료 납입 의무. 있나요? 보험자의 권리, 고지 수령권이 있고요. 우리 고지 의무 했을 때, 자, 보험료 수령권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 이 계약 해지권은 보험자도 있지만 보험 계약자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보험자 다 가지고 있는 게 계약 해지권이에요.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있고, 처음에 우리 계약 체결할 때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있죠. 근데 보험이 성립됐어요. 보험 정권 줘야죠. 그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보험금 지급해야죠. 자,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뭔가 저기서 보험료 감액 청구권이 있잖아요. 보험료 감액 청구권을 했을 때 보험료를 반환해 줘야 되는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 적립금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험금 적립금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좀 있죠. 예. 자, 보험 정권 및 보험 약관이네요. 자, 보험 정권과 약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1차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차까지 나오겠나 이랬는데 이번 시험이 나왔어요. 약관에서 5점짜리 문제 나왔습니다. 보험정권입니다. 보험정권은 우리가 보험이 성립되고 나면 어떤 증서처럼 주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보험이 딱 성립이 됐어? 그럼 지체 없이 누가 줘야 돼요? 보험증권을 보험자는 줘야 돼요. 보험계약자한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험계약만 성립되면 주는 게 보험증권. 그죠? OX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뭐 이렇게 OX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보험계약 성립의 정보로서 계약이 성립한 걸
성립했다는 어떤 증서 같은 걸로 주는 거예요. 성립을 하면 주는 거예요. 왜? 보험료가 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성립을 냈을 때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으로 배수나 인도에 의해서 양도되더라. 이런 내용 좀 봐주시고요. 기재되는 내용 한번 봅니다. 자, 목적물, 보험계약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 체결 일자 등이 들어가더라. 자, 계약자 승명과 주소, 피보험자의 승명과 주소 쭉 내용들 있죠. 요거는 우리가 1차 시험 공부할 때 보험증권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제가 안기TV 이런 거 있어요 라고 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다 들어간다는 거. 계약자 승명과 주소, 피보험자도 들어갑니다. 피보험자의 승명과 주소. 여기에 OX 문제를 1차에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갑니다. 그죠? 당연히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이 뭔지 들어가야 되겠죠. 계약 기간이 들어가야 계약 성립 시기와 끝나는 시기를 알 수가 있죠. 보험 금액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보험료, 보험 계약 체결, 일시 등이 들어갑니다. 체결 일자, 일자 등이 들어가는 부분들. 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 내용의 인쇄 등 보통 보험 약관 있고요. 특별보험 약관. 약관은 특별보험 약관과 보통보험 약관 있죠. 특별보험 약관은 다른 말로 개별 약관이라고 한댔어요. 평상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진 거는 보통보험 약관. 나는 개별적으로 이건 저 추가했으면 좋겠어. 이건 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따로 정하는 거 있죠. 그거는 특별보험 약관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입니다. 뭐 성격이 많아요. 손해보험의 법적 특성, 손해보험의 법적 원칙, 그다음에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이런 것들 근데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자, 요거는 암기팁 한번 볼게요. 자,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에서 보험증권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제가 1차 시험할 때 우리 외웠던 거 넣으죠. 자, 볼게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할 때 그 시기와 종기, 방금 얘기했던 보험계약 기간이 되는 거죠. 무효와 실권 사유, 계약자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돼 있죠. 그래서 1차 시험 때 우리 많이 했을 거예요. 암기 팁입니다. 목성금지, 시무계필, 연월일 작성지라고 했습니다. 연월일 작성지, 목성금지, 시무계피, 연월일 작성지 또는 작성지 연월일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겠네요. 요거는 1차 시험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서. 그다음에 보험증권이 가지는 법적 성격, 요식, 정권성. 우리가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선계약이라고 했죠. 불요식, 낙선계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조금 일정 정도의 요식을 요하는 게 보험증권이에요. 왜 이러이러한 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식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거증권. 보험에 성립했다고 이거를 보험자고 발행하는 어떤 증거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증거증권이라고 하고요. 면책증권. 면책증권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급여 지급에 있어서 제시자의 자격과 요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보험증권을 냈을 때, 그죠? 보험증권을 냈을 때 그 보험증권을 낸 사람한테 자격, 의무를 조사할 권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상한 정권성이 있고요. 유가 정권성 이런 것도 있다. 유가 정권성은 지금 우리 보험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기 손해보험한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운송보험이라든지 적하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깊이 있는 손해보험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들어갔을 때 사실 있는 거지. 우리 농작물체 보험 안에서 유가 정권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됐나요? 하지만 이제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암기를 하고 갑니다. 자, 면상을 보고 유정할게요. 면상을 보고 유증할게요 해서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암기하고 갑니다. 왜냐면 약관도 시험에 나왔는데 보험증권 시험이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죠. 그래서 보험증권도 1차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2차 시험에 암기를 하시고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면상을 보고 유증할게요 라는 것도 암기를 하시고 보험증권 안에 기재되어야 되는 거 목성금지, 시무계피, 연월일 작성지 또는 목성금지, 시무계피 작성지, 연월일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험약관 이번 8회 때 5점짜리 기출문제로 나왔었고요. 보험약관 때문에 우리 부합계약성이란 게 나왔어요. 보험에 있어서 보험에 승격할 때 부합계약성이란 게 나왔었죠. 부합계약성 보험약관 때문에 그래요. 미리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간에 요러요러한 것은 권리 의무를 규정해서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약속해서 만들어 놓고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계약 조항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이고 보통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표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보험 약관이 되겠습니다. 약관의 유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보통 약관이 있고 보험 약관, 특별 보험 약관이 있습니다. 보통 약관은 미리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특별 약관은 내가 개별로 더 추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 약관이 되겠고,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을 때는 무조건 특별 약관이 보통 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 자, 보통 보험 약관의 흐름입니다. 보통 약관의 구속력, 허가를 받지 않는 보험 약관의 사법상의 효력을 타당하게 하더라. 보통 약관이 보통은 이제 보통 약관에 그냥 기본적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보통 약관, 특별 약관이 있다고 해서 특별 약관이 더 이제 우선해서 적용된다 말씀드렸고요. 보통 보험 약관의 해석입니다. 기본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석돼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죠. 신의 성실의 원칙.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 했죠. 이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게 우리 이번 가로넣기에 나왔죠. 자,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보험 약관은 인쇄조항과 수기조항, 내가 따로 수기한 수기조항이 있다라 무조건 수기조항이 우선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어떠냐면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라 말인 거예요. 누구한테 불리하게? 보험자한테는 불리하게. 어떤 규정이나 모호한 내용들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해석이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보험자한테는 좀 더 불리하게, 보험자한테는 엄격하게,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어디 나왔나요? 우리 수기조항 이렇게 가로넣기 나왔나요? 인쇄조항, 수기조항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보험자한테 엄격하게,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5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이런 데 넣을 것 같은데 보험자, 계약자 이렇게 엉뚱한 부분에서 가로넣기로 단답형 문제 5점짜리 출제되었다는 거. 재보험입니다. 우리 재보험 어떤 거예요? 원보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험만 가입한 원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도 보험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감당할 수 없는 보험금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라고 한다면 다시 보험을 드는 거죠. 안전하게 어디? 재보험 회사에. 그래서 재보험 보험사가 다시 보험사한테 보험을 드는 거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을 체결한 인수한 보험이 일부 또는 전부를 또는 다른 보험자한테 넘기는 거. 이 원보험자가 다른 보험자한테 넘기는 걸 재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자 간에 이거를 더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보험자 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재보험의 독립성 있죠. 그죠? 이 보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원보험자하고 재보험자하고 어떤 계약을 한 거는 원래 원보험, 내 계약자하고 원보험사하고 미친 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계약은 자기들끼리만 내 거 앞에 것까지 가져와서 뭔가를 가지고 올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재보험사가 권리를 행사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 자,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더라. 손해보험, 책임보험의 일종이더라. 손해보험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 책임보험의 일종이더라. 다음에 쭉 봅니다. 재보험, 손해보험, 인보험, 재보험, 손해보험. 이거는 구역까지 알아야 되겠나 싶은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보험, 손해보험이 있고, 재보험, 손해보험, 원보험이 인보험이다. 인보험, 재보험은 손해보험이 되더라. 이런 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보험의 기능 한번 볼게요. 재보험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원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왜? 재보험자한테도 보험사가 2개니까 위험을 분산하는 능력이 되었고,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의 확대로, 왜냐하면 이 보험사가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죠? 보험금도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아주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보험자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보험자는 그렇지 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인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분산시킴으로 해서 재보험 투자함으로 해서 이 사람은 더 많은 보험을 인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 능력 확대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의 안정화, 그다음에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 촉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보험의 기능 암기 팁은 조금 뭐 난해하긴 합니다. 이제 더 좋은 암기 팁이 있다면 나는 그냥 위험 인수 경영 뭐 신규 위험 인수 경영 이렇게 하든지 자기가 암기 팁을 만들면 되는데 요거는 위험의 원인은 원보험자 인수 능력이라고 해서 위험의 원인은 경영의 안정과 신규 상품 개발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암기 팁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암기 팁 앞글자만 딴다든지 두 문자를 사용한다든지 암기 팁은 본인이 좀 더 새로운 게 있으면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예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보험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설명에 해당되는 특성의 종류를 쓰시오. 우리 보험의 특성 많았죠. 손해보험의 특성. 표본이 크면 클수록 내가 예측한 확률에 가까워지는 통계학적 원리입니다. 표본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험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측된 값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있더라.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하는 게 가능하더라. 대수의 법칙이었죠. 그죠? 모수가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표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보험의 성립 조건입니다. 보험의 성립 조건을 4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험 위험하고도 아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위험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보험의 성립 조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다수 동질의 위험을 결합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다수 동질적 위험이다. 사고는 필연적인 거 안 돼요. 우연적이고 불확실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실성. 한정적 손실, 즉 특정 손실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본적인 아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한정적 손실이더라. 한정적 손실하고 비재난적 손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한정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 거대한 사회 조직, 국가를 흔드는 근본적인 재난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죠. 그래서 비재난적 손실이에요. 그죠? 비재난적 손실이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이더라. 요게 그냥 대수의 법칙하고 비슷한 거죠. 측정 가능한 손실이라니요. 측정 가능한 손실. 우리 측정 가능한 위험 때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에서 객관적 위험이 보험에 담보가 됐었잖아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여야 되더라. 비재난적 손실 같은 경우는 재난적 손실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 가능한 보험료여더라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보험의 정의에 관한 겁니다. 보험이란 건 어떤 거다 이렇게 쭉 하면서 가로놓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위험 관리의 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보험은 어떤 거래? 전가하는 거래. 그죠? 전가하는 거. 보험이란 건 어떻게 위험을 결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거라고 했고요. 다수 동질의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이라고 했죠. 위험 결합. 다수 위험 동질의 위험을 다수의 비슷한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험을 결합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죠? 결합하는 행위이고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있게 되는 뭐예요? 실제 우리가 있게 되는 손실을 다수 동질의 위험을 결합함으로 해서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수만큼 나눠서 손실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되겠나요?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실손보상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손보상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이 비율이 클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고 보험자하고 다수의 선의계약자는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 역선택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계약 체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다음에 어떤 거? 내가 예측한 위험보다 그죠? 높은 위험 집단이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결국은 뭐요? 계약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죠.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내가 고의나 어떤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좀 높게 받기 위해서. 됐나요? 자, 위험의 종류 등에서 보험이 대상이 되는 위험의 종류. 이건 사실 별표 한 3개 해도 괜찮을 거예요.
손해사동사 시험 문제에도 단골 문제라고 했죠. 자,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이냐 주관적 위험이라는데 객관적 위험이 되겠더라. 보험이 순수하게 그죠? 손실만 있느냐 또는 투에 이제 그 이익도 있느냐에 따라서 순수위험, 투기위험에서 순수위험이 해당되더라. 그죠? 자, 뭐죠? 횟수나 규모에 따라서 정태적인 위험, 이게 시기에 따라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정태적인 위험이냐, 동태적인 위험이냐. 정태적인 위험이 된다고 했죠. 뭐 시간이라든지 뭐 소비자의 기회에 따른 반응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태적인 위험은 안 된다고 했어요. 특정한 위험이더라. 이 특정한 이거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특정한 위험이냐 또는 기본적인 위험이냐 특정한 위험이어야 된다고 했죠. 자, 위험 특성에 관한 위험관리 방법입니다. 빈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 방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빈도와 규모에 관한 거예요. 발생 빈도와 규모, 심도에 관한 겁니다. 빈도도 작고 심도도 작다라고 하면 뭐야? 내가 보유하면 되니까 작아 보유하면 돼요. 자, 빈도도 작고 빈도는 작은데 심도가 크더라.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나요? 빈도는 작은데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그죠?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 빈도가 엄청 크다면 내가 감당하는 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에 증가하죠. 그래서 보험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빈도는 엄청 많은데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방 캠페인 같은 게 해서 어떻게 해요? 손실을 통제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발생 빈도도 크고 심도도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피해야죠. 안 해야죠. 위험 회피. 자, 쭉 요거는 이제 정의에 관한 부분이죠. 불확실성, 가능성, 우연사고, 위험이라고 하죠. 손해 발생 단계의 현실화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손인이잖아요. 손인. 그죠? 특정한 사고로부터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로 발생 전은 뭐예요? 위태였죠. 그 다음에 손해 발생 후 결과로 넣는 거 뭐예요? 손해. 위태, 손해 이 단계로 갑니다. 자, 순수 위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손실만 있느냐 또는 이득도 있느냐에 따라서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으로 나눠졌습니다. 순수 위험 안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동차 사고 떨리면 쉽다고 했어요. 내 재산이 손실되어 인명도 손실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배상하는 배상 책임이 있어요. 영업을 계속 못하니까 간접 손실도 있어요. 재산, 인적, 간접, 그다음에 배상 쭉 암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죠. 움푹 패인 도로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졌대요. 손해의 원인은 뭔가요? 그죠? 자, 이거 다음 해볼까요? 위태는 뭔가요? 여기서 움푹 패인 도로, 이게 위태가 되겠죠. 충돌 사고가 났어요. 손인이 되겠네요.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졌네요. 자동차가 부서진 거 이거 뭐 손해가 되겠네요. 됐나요? 위태, 움푹 패인 도로, 손인, 충돌 사고, 손해, 자동차가 부서진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인은 뭐? 충돌 사고. 자, 위험 관리 방법 중에 물리적 위험 방법입니다. 손해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려는 기법인 손실 통제 방법의 종류와 그에 해당되는 예를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손실 통제 방법에는 2가지가 있죠. 손실을 통제하는 게 있고, 그죠? 손실을 통제하는 방법에 손실 예방이 있고, 손실을 감소시키는. 손실을 예방하는 어떤 게 있고 직접적으로 손실을 감소시키는 게 있어요. 예방 어떤 캠페인 같은 거라고 있죠. 빈도를 줄여보는 어떤 행동들. 그럼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우리 속도 제한 딱 그려놓은 것들, 그렇죠? 미리 예방하는 거죠. 홍수 있을 때 홍수 예방댐 미리 건설하는 거. 또 그다음에 뭐 있나요? 우리 자동차 사고 일어나지 말라고 에어백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운전 계속하지 말라고 음주 단속하는 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한다는 거, 산불 있을 때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되겠죠.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직접적인 손해 감소, 손해를 줄여주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장치 맞나요? 자동차 사고 나면 우리 뭐 앞에 에어백 설치돼 있잖아요. 에어백.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덜 다치라고 안전띠 하잖아요. 맞나요? 이런 것들이 되겠더라. 비상대책, 구조대책. 손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손실 감소는. 그죠? 그래서 비상대책, 일어나고 나는 비상대책하고 구조대책하고 재활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 자, 위험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한 거. 위험의 발생 빈도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여부. 시간에 따라서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서 정태적 위험이냐 동태적 위험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태적 위험은 어떤 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죠.
화재 폭발, 지진, 발생, 사고. 동태적인 위험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들,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라든지 환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기술 변화라든지 소비자 기호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트렌드 이런 것들이죠. 트렌드 변화들 이런 것들. 유용관리의의와 목적이더라. 유용관리의의 한번 보시고 목적은 어떤 거?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이나 조직을 모두 생존을 확보하는 거. 유용관리 목적도 두 가지 나누신다면 사전적 목적이 있었고 사후적 목적이 있더라. 사전적 목적이 어떤 게 있고 사후적 목적에는 어떤 게 있더라. 한번 봐주십사 말씀드렸어요. 손해보험 원리에 관한 겁니다. 구성은 각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평균 직업보험금의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각자에 관한 경우 뭐예요? 급부 반대급부 원리죠. 내 보험료는 뭐예요? 내가 지급할 직업보험료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이잖아요. 내 보험료가 교통사고 보험금이 1억 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10,000분의 1 확률로 일어날 확률이다 라면 보험료가 10,000원으로 정해지겠네요. 이거하고 반대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했죠. 내가 내는 보험료 개개인 즉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개개인의 합하고 뭐하고 같아요? 보험금하고 같더라. 보험금하고 같더라. 사고 발생 한 건 건수하고 같더라는 얘기죠. 보험료 곱하기 보험 계약자 수가 되겠죠. 이게 지급할 보험금, 평균 지급 보험금에다가 사고 발생 건수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똥똥 맞아 떨어져서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거. 이거는 보험자 전체 내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거는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이 되겠고 전체 관점에서 본 거는 전체 관점이 보면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할 보험금이나 같다 똔똔이 된다. 요거 수입 보험료하고 지출 보험금의 합계가 수입 보험료의 합계와 지출 보험금의 합계가 같아지더라. 요거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요거 둘 다 손해사등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손해사등 시험에 보험에 해당되는 위험, 그다음에 급부 반대 급부, 그다음에 대수의 원칙,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 요게 결국은 뭐예요? 대수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대수의 법칙. 자,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 이거 잘 봐.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은 개개인 관점이에요. 수지상등의 원칙은 전체 관점입니다. 원칙의 여기 뒤에 있네요. 차이점에 대해서 선술하셔야 해요.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본 건 수지상등,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거는 급부 반대급부. 수입 보험료 합계와 지출 보험료 합계가 같더라. 수지상등. 계약자 수에다 보험료 곱한 거는 사고 발생 건수와 평균 지급 보험금하고 똔똔 같더라. 보험료는 지급 보험금에다 사고 발생 확률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더라라는 거. 이거 꼭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가지고 이득 보아서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뭐예요? 실손보상 이득 금지의 원칙이었죠. 대표적으로 손해보험 측의 대원칙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세 가지라고 했죠.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의. 초과보험 어떤 거예요? 초과보험이 일어났을 때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중복보험일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비례보상한다는 거. 보험자 대의. 이득을 이중으로 중복해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가져오거나 목적물에 대한 대위권을 가져오는 보험자 대위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득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것 또는 이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예외사항 둘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실손보상의 원칙이죠. 실제 손해 그대로 보상. 예외 원칙 나와 있네요. 요 부분 19분도 중요하니까 잘 받으세요. 예외는 어떤 거? 미리 평가 이런 거, 기평가보험,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험계획 원칙 중에 이제 보험자 대위 중요하니까 쭉쭉 계속해서 이어지죠. 보험자 대위는 목적물에 대한 대위가 있고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다른 말로 청구권 대위.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자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거는 목적물 대위, 사람에 대한 그 청구권을 그대로 가져온 거는 청구권 대위가 되겠습니다. 이 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청구권 대위가 이번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손해보험 법적 계약 특성입니다. 유상무가 부상을 입어서 계속 최고 불락만 먹더라 라고 암기하셨죠. 불요식, 낙성 계획이 있더라. 특별한 요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당사자 간의 청약과 상락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낙성이더라. 최대 선의 원칙은 어떤 원리에서 유지되는가? 고지나 은폐나 담보라고 했죠. 자, 통지의 의무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쭉 볼게요.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계피수네요.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증가시키거나 제3자에 증가시키도록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에도 보험 사실을 안 날부터 이를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 해지 의무에 관한 거고요. 자, 통지 의무 쭉 봐둡니다. 세 가지입니다. 위험 변경이 증가했을 때 통지 의무, 그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 보험 사고 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계피수, 계약자, 피보험자가 가지는 통지 의무 종류. 자, 피보험 원칙에 해당되는 세 가지 목적. 피보험 원칙이 피보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 손해액이 결정된다고 했어. 그래서 도덕적 위태를 감수할 수 있고 도덕적 위태가 감수된다는 말은 도박 자체를 도박이나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최대 손해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크기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 금액의 크기가 정해져서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 경감 비용에 관한 거. 경감 비용은 뭐에 초과해도 준다 했나요? 보험가입 금액 초과해도 준다 했죠. 자,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지 그 전에 거는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일부 보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입 금액에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가지고 비례 보상합니다.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보상한다는 거. 자, 일부 보험입니다. 손해방지 보험은 보험 금액에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그 잔액은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보상하고 나면 잔액은 누가 부담해요? 피보험자가 부담하겠죠. 자, 한번 봅니다. 이거 증권에 대한 내용이 보험증권, 증거증권, 유가증권 내용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보험에 대한 특성 부분이네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된 거이다. 유상계약이네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 어떤 의무를 지니니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니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더라. 이래만 납부하는 게 계속해서 납부하는 거라고 해서 계속계약이더라. 이런 것들, 이런 응용 문제예요. 자, 재보험, 원보험에 관한 거 내용 정의 묻는 거입니다. 자, 원보험자가 다시 보험을 드는 거 재보험. 그 다음에 원보험자 1차 계약은 원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보험 기능 이야기했죠. 위험, 원보험자 인수 능력 확대, 경영 안정, 신규 보험의 개발 원인 촉지. 그죠? 쭉 해서 암기팁도 알려드렸어요. OX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X 문제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 나오는 거 많이 나와요. 요런 문제는 실은 손해사등 시험에서도 많이 나요. 한번 찬찬히 이건 한번 풀어보십시오.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오고 어떤 부분이 X일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요거 아까 다 했던 부분이고 보험 약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했죠. 인쇄조항, 수기조항 충돌했을 때 수기조항 우선한다는 거. 보험 약관은 누구한테? 보험자한테는 엄격하게, 보험계약자한테는 유리하게.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 부분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험에 의해 관한 부분은 다 마쳤고요. 보험에 의해 관한 부분이 생각외로 20점이나 100점이 되어서 우리 8회 때 시험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점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물론 대비는 좀 꼼꼼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응용 문제 보험자 대위가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나온 걸 보면 꼭 이렇게 무조건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이게 실제적인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응용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넓게 보셔야 합니다. 넓고 깊게 이제 다 보셔야 된다는 거. 무작정 달달 외우는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보험에 의해 조금 딱딱한 부분 다 이제 끝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험 예전에 우리 업방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이어질 거예요. 좀 딱딱한 부분 강의 들으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